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번 책인 호모데우스는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하며 책을 썼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책에서 나온 내용도 설명을 위해 중복해서 나오지만 그런 부분을 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 인류보다 가뭄, 전쟁, 기아, 역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책은 21세기 인류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기아, 역병, 전쟁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아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아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가뭄으로 한 해의 농사를 망치거나 강도를 땅에 염소 때를 잃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인도에 심한 가뭄이 들면 인구의 5에서 10%가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중세에는 교통수단이 느리고 비싸서 식량 수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류는 기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지구 대부분의 장소에서 누군가 실직하거나 전 재산을 잃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민영보험제도, 정부, 국제 NGO 단체들이 가난해서 구제하지는 못해도 생존에 필요한 식량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과식이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아 다음으로 인류의 두 번째 강적은 전염병과 감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 중 가장 유명한 흑사병이 1330년대에 동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시작해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했고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염병의 발생률과 피해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은 역사상 최저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이는 5% 이하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20세기 의사기 예방접종, 항생제, 위생 개선, 의사 인프라 등의 성취를 인류에게 제공해준 덕분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은 당연한 일로 여긴 반면 평화는 일시적인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1913년에는 평화롭게 지냈지만 1914년에는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고 석기시대부터 중기시대까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웃이 언제라도 우리 영토를 침입해 군대를 격파하고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과거에 비해 전쟁은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사망 원인의 약 15%가 인간의 폭력이었던 반면 20세기에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고 21세기 초에는 약 1%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저자는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미래의 기술 발전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기아, 역병, 전쟁은 앞으로도 희생자를 낼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비극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기아, 역병, 전쟁이 줄어들고 있다면 다른 의지가 올라와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기아, 역병, 전쟁을 대신해 21세기 인류의 최상의 의지에 오를까요? 저자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의지는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믿음과 과학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를 더하면 죽음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든 죽는 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중에는 불멸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불멸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의지에 오를 두 번째로 큰 주제는 행복의 열쇠 찾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상가, 예언자들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극만 계속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최고선으로 선언했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과학계가 추구할 단 하나의 가치 있는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멸이 신의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화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물학적 기질을 신처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감정, 지능을 수많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입니다. 생명공학은 인간이 유기체로서 지닌 잠재력을 아직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유전자, 호르몬, 뉴런의 작은 변화만으로 돌칼을 만드는 호모 에렉투스에서 우주선과 컴퓨터를 만드는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DNA, 호르몬 체계, 뇌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이보그 공학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기적 장치에는 생체공학적 손, 인공 눈, 혈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문제를 진단해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수백만 개의 나노로봇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보그들은 어떤 유기체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원숭이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생체공학적 손발을 뇌에 이식된 전극을 통해 제어하는 데 성공했으며 몸이 마비된 환자들도 생체공학적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생각의 힘만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기체 합성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기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유기적 존재는 외계 행성에서 유기체보다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성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은 전지전능함 같은 말이 아니라 그리스 신들 또는 힌두교의 천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제우스와 인타라처럼 약점이나 한계를 가질 테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사랑하고 증오하고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조작 악이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아직 멀었다는 말은 대략 20년 정도를 뜻하고 기껏해야 50년을 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진화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 나노기술, 빅데이터, 유전학 중 한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뿐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해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일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멈춘다면 경제는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류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예측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이런 의지들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인류가 집단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역사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로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추구하는 것과 획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자의 예측은 인류가 21세기에 무엇을 추구할지에 대한 것이지 실제로 성공할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예측은 예언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불멸, 행복, 신성이 최우선 의제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 목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목적지로 향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술된 미래는 과거에 기반한 미래일 뿐입니다. 즉, 저자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려면 시간을 되짚어 호모 사피엔스가 누구이고 인본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으며 왜 인본주의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가 그 꿈을 해체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생물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제까지는 기후변화, 지각판 운동,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같은 자연의 막대한 힘이 생태혁명과 대멸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라는 유인원이 7만 년 사이에 지구 생태계를 유례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는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고 생명을 유기적 영역에서 비유기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기후와 지형이 다르지만 인간이 전 세계 생물들을 거리나 지리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뒤섞으면서 원래 그곳에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들도 인간 때 의기 서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만 년 전 석기시대 조상들이 동아프리카에 서지고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대륙과 섬의 식물상과 동물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 90%, 아메리카 대형 포유류의 75%, 지구의 모든 대형 육상 포유류의 10%를 멸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멸종 사건은 인간이 금속 도구를 만들고 글을 쓰고 동전을 주저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랐지만 농부들은 자신들이 가축을 착취하고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농업사회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과 동물들을 착취하는 행태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종교는 존재의 자연적 이익에 따라 특정한 제약을 지키는 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을 통제하고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에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소는 너그러운 생명체라서 자신들의 젖을 인류와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들의 생명, 지위가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왜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일신교의 대답은 사피엔스만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없어져도 영혼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거나 지옥에서 영원한 비극을 맞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해 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이 일신론적 신화를 반박합니다.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이죠. 201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오직 15%만이 진화론을 믿고 32%의 미국인은 인간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이 슈 전체를 지휘했다고 주장합니다. 46%의 미국인은 성경에 나온 대로 신이 어느 시점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는 이렇듯 격렬한 반대를 일으키면서도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 본질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내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은 수정체, 각막,
망막 같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장치입니다. 진화론이 영혼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만약 영혼이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실체는 단계적 진화를 통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동물 가운데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의식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혼과 다릅니다. 마음은 고통, 쾌락, 분노, 사랑 같은 주관적 경험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구성하는 의식적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주관적 경험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각과 욕망입니다. 로봇과 컴퓨터에는 수많은 능력을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도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허기를 느끼고 불쾌한 감각이 멈추기를 바라게 됩니다. 코끼리나 침팬지 같은 포유류는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개인적 친분에 기초합니다. 사피엔스만이 낯선 사람들과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이런 대규모 협력 덕분에 지구라는 행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대규모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피엔스 집단들 사이의 무력 충돌에서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것은 로마인들의 기술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정교한 사회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행동경제학의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최후 통첩 게임이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이 실험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둘 중 한 사람에게 $100를 주고 그 돈을 다른 한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눠 갖게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돈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든지 만일 그가 제시된 액수를 거절하면 두 사람 다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대부분은 낮은 액수를 제한받으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상대방에게 아주 낮은 액수를 제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장류가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대규모 협력은 결국 상상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력처럼 실제하고 어길 수 없다고 믿는 규칙들입니다. 특정 장소에 사는 모든 사피엔스가 같은 이야기를 믿는 한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침팬지들은 그런 이야기를 짜내고 퍼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의 질서란 상호주관적 의기망입니다. 예를 들어 법, 회사, 국가 등이 있습니다. 오직 사피엔스만이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도 우리에게 맞서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혼이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필요한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